네, 이번 한 주 이슈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시사 탐구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시사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세먼지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야외 수업이 금지되고, 어느새 미세먼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일반 뉴스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이자 초미세먼지 진단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박기홍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념 정리 중에 우리는 뭐 지금까지 황사, 중국발 황사 이 얘기를 꽤 많이 얘기하다가 언제부턴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교수님께서 개념을 좀 쉽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제가 용어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어로졸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에어로졸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모든 액체 입자라든지 고체 입자를 통틀어서 에어로졸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 그러니까 10마이크로보다 작은 모든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를 이제 미세먼지 크기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했죠. 미세먼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미세먼지 이게 훨씬 더 건강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이제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모든 공기 중에 떠 있는 그런 입자들을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등에서는 이제 PM10, PM2.5, 그러니까 10이라든지 2.5라는 것은 이 그 크기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는 바이고요. 이제 황사는 이제 특히 그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를 지칭해서 저희가 이제 황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나눠진 용어인데 그럼 다 다른 겁니까? 어떻게 포함되는 어떻게 사실 미세먼지 안에 초미세먼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황사 같은 경우에 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모래먼지는 미세먼지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황사 중에 훨씬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작은 황사는 저희가 또 초미세먼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결국 에어로졸이 가장 큰 그 범주이고 그 아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황사 얘기만 하다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하게 된 이유는 뭐고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제 황사는 좀 자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막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요인을 가지고 발생하는데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사실 자연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람이 만들어내는 많은 먼지들이 여기 이제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인위적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위적 미세먼지 이렇게 또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미세먼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사, 사막에서 나오는 거, 또 바다에서도 나오죠. 화산 폭발, 산불, 산림 등에서 나오는 게 다 자연적인 미세먼지고요. 옛날부터 있었겠죠, 자연적인 것은. 원시인이 살면서 불이 있을 때부터 발생했겠네요, 그 미세먼지는. 사막에는 먼지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인위적인 이제 미세먼지는 저희가 이제 인간이 태우기 시작하면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연료를 태우잖아요. 화석연료를 태우면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 선박, 건설 기계, 발전소, 제철소, 대형 사업자, 또 다양한 또 중소 사업장도 많죠. 태우고 이렇게 많이 하는 제조 공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요리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또 생활 오염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미세먼지, 그리고 인위적인 미세먼지 이렇게 분리를 또 저희가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개념을 정리해봤는데 그렇다면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미세먼지의 요인은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면 여러 요인이 있겠는데 그 요인을 정확히 알아야 진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처방에 나올 것 같아서 교수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 그래서 당연히 외부 요인은 저희가 이제 이 중국의 영향이겠죠. 하나하나 얘기해보자면 외부 요인이라면 중국의 요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국이 최근 급속히 산업화가 또 이루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 요인이 또 많죠. 또 그래서 우리나라 외부 요인은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외부에서 오는 요인. 네. 특히 이제 북서풍이나 이제 서풍이 많이 불 때 더 영향을 많이 우리나라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중국 외교부장이 뭐 중국 거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먼저 외부 요인을 여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 중국 외부 요인이 되고 현재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현재 저희가 사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중국의 배출량 자료, 그다음에 우리나라 배출량 자료, 기상, 그다음에 뭐 반응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뭐 중국에서 이 정도가 날라온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기여도를 파악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그런 모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많은 캠페인 뭐 측정을 한다든지 관측을 해가지고 좀 과학적 근거를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추정에 가까운 모델을 통해서 그렇게 기여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뭐 측정이라든지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 이 기여도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게 궁금한 게 뉴스를 보면 다 데이터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중국에 대한 게 몇 %라는 게 뭐 그냥 언론마다 달리 쓰는 거 같고 정확한 말씀하시는 어떤 과학적 기술이 우리나라 과연 있는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러니까 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과학 기술들은 이러한 과학적 근거를 이제 정책 결정자에게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연구소 여러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과학 실험적인 뭐 과학적인 관측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과학적 근거를 또 이렇게 정책 관리를 책임있는 분께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중국한테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네 현재. 그래서 좀 과학적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다. 네,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인데 그게 어느 정도 정확히 모르는 그러니까, 저희 분들도 존재하네요. 내부 요인 말씀하신 걸 다시 또 좀 쉽게 설명해 주면 내부 요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그 내부 요인이 이제 밀도가 높다. 에너지 사용하는 그런 밀도도 높고 인구 밀도도 높고. 그다음에 저기 석탄 화력의 비중이 높다. 28%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등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대기가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기가 정체돼서 계속 이 고농도 이 상황이 뭐 7일 이렇게 지속됐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이 대기가 정체가 되면 이게 바람이 세게 불고 희석이 되고 확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축적이 되니까 이런 고농도가 계속 좀 유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고농도를 말씀하시면서 기후 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뭐 내부적 요인일 수도 있지만 기후 변화란 말은 뭐 그 기후 온난화와 관련된 정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실가스가 이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고 북극의 온도가 높아지면 시베리아에 뭐 폭설이 내리고 시베리아 폭설이 내리면 계절풍이 약해지고 계절풍이 약해지면 저희 대기가 또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정체가 많이 되니까 미세먼지가 농도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기후변화가 이렇게 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최근에 더 심해진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옛날 90년대 뭐 비교해 봤을 때 추위가 뭐 저희가 이제 많이 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거의 정체가 돼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체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체가 돼 있다는 말씀, 방금 말씀이 과거에는 그 더 미세먼지가 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았죠. 사실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할까요?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이 표로 좀 잠시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연도별 변화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저희가 1995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했고요. 또 초미세먼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 2000년도부터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연평균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건데요. 뭐 처음에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가 최근에는 뭐 이제 좀 이렇게 정체된 분위기고요. 가장 표 왼쪽에 있는 게 지금 1990년대에 95년입니다. 95년대에 미세먼지 농도였는데 이게 지금 아래로 좀 떨어졌네요. 좀 떨어졌다가 초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높았다가 한 지금 2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거의 뭐 정체된 분위기니까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지금 정체된 이 농도가 뭐 우리나라 국가 기준이라든지 WHO 국가 기준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도 지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측정을 시작했거든요. 불과 3년 전부터 측정이 시작했네요. 네,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3, 4년 전부터. 네, 근데 이제 뭐 서울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었고 2018년도에는 뭐 서울보다 더 높은 적도 뭐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여 년 전만 해도 그때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미세먼지는 있었고 오히려 더 심했다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과 민감함이 좀 과하다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연평균을 따졌을 때 이제 1년 동안의 전체 평균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90년대 초반보다는 많이 이제 연평균을 따지면 뭐 2000년대가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2000년대 이렇게 이후에는 이런 미세먼지의 농도는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계속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많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알기 시작하잖아요. 국민들도 많이 알기 시작하고 전문가들도 많은 것을 측정하고 진단하기 때문에 또 불안감도 많이 또 증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연탄을 하거나 그런 경우 했을 때 총량은 또 뭐 늘어날 수도 있는 과거 시대에 살았던 거지만 지금 어떤 고농도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이 달라지고 또 정체돼 있고 줄지 않는 이런 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종류도 옛날하고 전혀 다른 미세먼지 종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도로변 비산먼지라든지 그런 먼지가 많을 수도 있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 발전소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뭐 종류가 틀린 미세먼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국내 조기 사망자 수가 10,000명이 넘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미세먼지 우리 신체에 얼마나 해로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국내외로 이제 저희가 뭐 독성 자료라든지 건강 영향, 뭐 역학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미세먼지 유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에 깊숙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뭐 일으킨다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계층, 그러니까 아직 폐가 아직 발달이 안 된 어린이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호흡기 질환자라든지 심혈관 질환자, 또 노인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이제 뭐 위험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이제 이 고농도 그런 작업장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 뭐 도로변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심하신 분 이런 분들이 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민간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보호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럼 이런 다양한 발생 요인별로 어떤 그 유해성에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미세먼지도 이 차별적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차별적 독성. 차별적 독성. 그래서 종류마다 독성이 틀리다. 독성이 틀리면 미세먼지 종류마다 건강 영향도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저희가 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디젤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가장 독성이 높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솔린 자동차, 그다음에 농작물 연소 입자, 그다음에 석탄 연소 입자, 뭐 도로변 비산먼지 이렇게 순서도 미세먼지 종류마다 이렇게 독성이 다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말은 이제 차별적 독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가장 이 건강 영향을 파악할 때 저희가 이 독성도 중요하고 노출량, 그 농도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경우가 이 독성이 센 미세먼지 종류가 농도가 가장 높을 때 그때가 제일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건강 유해성을 이렇게 판단할 때 이 독성과 함께 이 노출량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이제 건강 영향 유해성을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양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분석해서 유해성을 따져보는 게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종류마다 이 독성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농도일지라도 뭐 어제는 유해하지 않았는데 오늘이 더 뭐 유해할 수 있다니까 농도는 같다고 가정했을 때 독성이 높은 미세먼지가 오늘은 더 많이 있었으면 오늘이 더 뭐 건강에 안 좋은 거죠. 사실. 아니 그런 걸 안다면 시간대별이랄까 그 어떤 그 특성 물질, 독성 물질이 가장 높은 게 많이 나오는 지점을 뭐 피하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걸 제대로 안다면 세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시간 진단의 중요성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진단을 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실시간으로 진단을 하면
지금 있는 미세먼지는 좀 독성이 약한 미세먼지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막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높아 가고 있는데 이런 미세먼지들은 아주 독성이 높은 종류의 미세먼지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진단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유해성 원인에서 이제 국회나 정부에서 이제 재난 수준의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의 국내 미세먼지 어떻게 재난 수준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도 뭐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에 이제 자연적 재난이 있고 저희가 사회 재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세먼지는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재난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재난으로 아마 간주가 되면 좀 더 신속한 많은 조치를 또 취할 수가 있는 거고, 예산도 또 신속히 뭐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재난으로 이게 미세먼지가 이제 정해지면 이 미세먼지 현상하고 이 피해의 인과관계를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 기준이라든지 뭐 그런 건 좀 잘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네. 현재까지 그 미세먼지에 대한 진단을 좀 해봤고, 이렇게 진단을 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문제가 되는 뭐 유형이라든가 더 독소가 심한 걸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처방이죠. 진단이 제대로 나왔으면 이제 처방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처방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도 하고 있고, 요즘 TV에서 보냐면 뭐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뭐 이렇게 가동하기도 하고 인공광우 실험 얘기도 하고, 이런 실험들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좀 실효성은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세먼지는 이렇게 대기로 확산되기 전에 뭐 굴뚝에서 나오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천 제어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거죠, 비용 대비. 그래서 이미 미세먼지가 대기로 확산되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 잡기가.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이렇게 확산되기 전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배출 저감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배출되기 전에 잡자. 배출 저감과 관련된 최근에 뭘까요? 그 뭐 자동차 뭐 이부제라든가 정부의 대책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제 2월 15일 날 이제 실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시행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상 저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게 이제 많은 이제 권한도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지자체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차량 이부제 하면 당연히 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 도움이 되고, 이미 서울시는 이제 이 노후 차량 뭐 운행도 제한시키고 해서 뭐 과태료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 지자체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고, 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그 아까 공장 같은 경우 이제 뭐 올 봄에 뭐 가동 중단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도 지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도움이 완전히 저희가 솔루션은 아닐지라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 이제 노출이라는 게 이제 뭐 야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실내에서도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다고 전혀 나가지 못할 도 아닌 거고, 이 문자 핸드폰에 날라오는데 그냥 경보만 날라와요, 경보만.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거 아니면 시간대별로 뭐 대응책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출을 저감하는 뭐 최소화하는 거 뭐 저희가 그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을 피할 수 없다. 그럼 미세먼지가 많은 공간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노출을 최소화하려면 뭐 깨끗한 공간에 있다든지 뭐 마스크를 쓴다든지, 그게 뭐 저희가 지금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뭐 유일한 또 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뭐 비타민 C도 많이 해서 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잘 본인이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게 뭐 이런 고민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해외에서 좀 잘 된 곳이라든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은 좀 없습니까? 소개해 주실 만한. 유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이제 벨기에 수도 브뤼셀 여기서는 이제 이 너무 미세먼지가 농도가 안 좋으면 아예 모든 차량을 운행을 중지시키는 제한을 하는. 전면 중단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친환경차라든지 전기차, 외제차는 다 있는데요. 거의 모든 차를 도심에서 이제 뭐 중지시키는 그러한 이제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사실 유럽 주요 도시들은 사실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도 뭐 많은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도시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 뭐 외외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또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깨끗하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요인이 있고 국외 요인이 있으셨으니까 또 정부 차원에서 양쪽을 나눠서 뭐 중국 관련된 대응이나 뭐 요구할 것들은 어떤 식의 요구가 돼야 되고 양국 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대응 방식이 어떻게 달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국은 이제 서로 같이 이제 협력을 하는 형태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요. 같이 이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미세먼지가 중국이 이제 얼마나 이렇게 기여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알려면 사실 저희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미국이라든지 유럽, 뭐 일본 같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동 관측도 하고 해서 과학적 근거도 만들고 정말 중국에서 이만큼 날아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도 하고 같이 이제 줄여나가는 형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우리만 얘기하니까 안 들을지 모르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곳 국제적인 데이터를 좀 제시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 또한 이게 지역별로의 지자체 대응을 얘기하면서 뭐랄까요? 그 광주 같은 경우는 뭐 분지 지형이라든가 뭐 영광 같은 데는 뭐 저기 해안 지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뭐 좁다고 하지만 다 지역별로 또 다르고 그 데이터에 대한 거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뭐 이런 지역별 대응도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역별로 미세먼지 특성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특정 배출원이 뭐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지형이 틀리기 때문에 뭐 기상, 정체되는 것도 다 틀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미세먼지 특성도 틀리다. 그러면 지역별로 배출원도 주요 배출원도 틀려지고 배출원이 틀려지면 거기에 맞는 관리 대책이 또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절별로도 틀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난방도 하고 뭐 역전층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겨울 봄에는 이제 북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또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저희가 또 여름철에는 저희가 또 남동풍이 많이 불잖아요. 남동풍도 많이 불고 태풍도 많이 와서 뭐 바다에서 오는 뭐 먼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이제 태양의 이 세잖아요. 태양빛이. 그래서 2차적으로 이제 광학 반응에 의해서 2차 미세먼지가 또 많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별로도 이 미세먼지 특성이 틀리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뭐 저희가 또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별, 뭐 계절별에서 이렇게 맞춤형 대책이 관리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뭐 진단해보고 처방까지 얘기하고 이 대책을 뭐 예를 들어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자 혼자 노력하면 되는 문제냐 아니면 다 어떻게 하면 되는 문제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해 가고 싶은데요. 어떤 요인들이 잘 분석됐다고 한다면 다 같이 우리 지역사회가 어떻게 노력하는 거 여기에는 뭐 정부와 지자체만 하면 되는 건지 우리 시민들도 어떻게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민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정부나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 또 참여를 해서 이 미세먼지 해결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민이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진단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측정소 뭐 광주에 9개 있는데 거기서 뭐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민 감시단이 여러 가지 간이 측정기를 가지고 자기 동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핫스팟,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스팟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진단한다든지 그런 이제 시민이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민들이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실 이 에너지 사용량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께서도 이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가면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이 친환경 에너지를 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되게 참 쉽지 않은 문제네.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뭐 공무원들 몽땅 차 가지고 나갔다 안 지킨다 뭐 이런 감시하는 기사들은 많이 나오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쉽게 동의가 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사실 이제 뭐 모든 전기라든지 뭐 차 뭐 이게 다 미세먼지를 이 농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전기 사용도 최소한 줄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카풀을 한다든지 뭐 자동차도 좀 이 사용을 줄이고 이 우리가 저기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이 미세먼지 배출하는 농도를 좀 낮추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미세먼지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다양한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 들어보니 원인도 정말 다양하고 그걸 해결할 방법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미세먼지의 공포와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사실 이제 미세먼지 해결은 이제 철저한 종합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원인이 철저히 규명됐으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배출 저감도 저감 기술이라든지 노출 저감 기술 이런 것들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이나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데 많이 동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제 에너지 전략에 동참한다면 우리 미래의 아이들은 좀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세먼지는 어느새 우리 일상에서 재난 수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재난은 갑자기 닥쳐온 천재라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쫓아온 인재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으로서 불편함을 감수한 채 이걸 줄이는 데 참여하는 노력도 필요함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박기영 교수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